혹시 아무리 잘해주어도 나를 미워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당신의 인격을 무너뜨리려는 사람 때문에 가슴에 화병이 쌓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지옥을 오가고 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곱씹으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악랄한 상대를 향해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이것 하나만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지혜롭고 통쾌한 복수극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고대 철학자들이 말한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기는 단 하나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만 그 놀라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회색빛으로 칠해진 차가운 방. 공기는 먼지와 담배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마른 침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철제 책상 위로는 백열전구 하나가 힘없이 노란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 아래 이제 막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중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 땀을 연신 손등으로 닦아냈지만 땀은 멈추지 않고 셔츠 깃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책상 건너편 그림자 속에 잠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군단 감찰실 소속 달코 다른 상사 계급장의 감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젊은 중대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감찰관이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궁서체로 찍힌 이름 석자가 선명했습니다. 일병 박주혁. 그 이름을 본 순간 젊은 중대장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시 묻지 김대위. 감찰관의 목소리는 메마른 모래 같았습니다. 자네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중대장은 마른 입술을 필사적으로 달싹였습니다. 저는 그저 강병장이 군기를 잡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마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마찰? 감찰관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천천히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훈련병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주혁 이병의 입소식 사진이었습니다. 이랬던 아이야. 키는 좀 작아도 눈빛은 누구보다 총명했던 아이였지. 그런데 이 아이가 자네 부대로 전입 가고 딱 6개월 만에 어떻게 됐는지 아나? 감찰관은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 같은 청년이었지만 사진 속에 그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빈 눈, 뼈만 앙상하게 남은 헬쑥한 얼굴, 겁에 질려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 중대장은 차마 그 사진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은 휘하소대에서 병사 한 명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가? 중대장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강병장이 매일 밤 박이병을 창고로 끌고 가 무슨 짓을 했는지, 소대원 전체를 동원해 그 아이를 어떻게 고립시키고 유령으로 만들었는지 정말 몰랐다고 말할 셈인가? 저는 부대 관리에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덮일 거라고 생각했나? 자네가 방관하는 사이 한 청춘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혔어. 자네가 외면하는 동안 침묵이라는 이름의 칼이 그 아이의 심장을 매일 밤 찔렀단 말이다. 감찰관의 분노 어린 외침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젊은 중대장은 이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에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지. 어쩌면 자네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니, 그 아이의 눈을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마주 봤더라면. 감찰관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희뿌연 담배 연기만 길게 내뿜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대장의 흐느낌만이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참 후 감찰관이 담배를 비벼 끄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실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일병 박주혁이 희망을 품고 자네 부대 위병소를 처음 통과하던 바로 그날로 말이야. 시간은 차갑던 조사실의 겨울로부터 모든 것이 푸르렀던 6개월 전의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리한 장마가 막 끝나고 쨍한 햇살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은빛으로 빛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낡은 군용 트럭 한 대가 부대 행정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트럭에서 이제 막 훈련소를 수료한 신병들이 어색한 몸짓으로 내렸습니다. 그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박주혁 이병. 키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고 체격 또한 왜소했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그는 그저 말없이 자신의 낡은 더블백을 고쳐 맬 뿐이었습니다. 어수룩해 보일 만큼 조용한 얼굴.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쉽게 읽히지 않는 단단함이 숨어 있었죠. 그 시각 생활관의 실세인 강철민 병장은 창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갓 들어온 신병들의 겁에 질린 표정을 훑어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 비뚤어진 선임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박주혁의 무표정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를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겁을 먹은 것도 아니고 반항하는 것도 아닌 속을 알 수 없는 저 텅 빈 눈빛. 강 병장은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고 그 감정은 곧 비열한 악의로 변해갔습니다. 저 맹꽁이 같은 놈은 또 뭐야? 관상이 딱 고문관이네. 강 병장이 내뱉은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다른 선임병들은 멋쩍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 병장의 장난감이 새로 정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장난감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모든 훈련이 끝나고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 병장은 일부러 박주혁의 관물대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하게 정리된 관물대를 보고도 억지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야, 박주혁. 이게 정리한 거야? 전투복 소매 끝에 실밥 하나 튀어나온 거 안 보여? 그것은 바늘 귀에 실을 꿰을 만큼 눈을 크게 떠야 겨우 보일 아주 작은 실오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병장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명분이 되었죠. 내 놈은 오늘 밤 잠 잘 생각 마라. 본보기로 너 혼자 여기 있는 소대원 전체 전투화에 광을 내. 내 얼굴이 거울처럼 비칠 때까지 닦도록. 알겠나? 생활관의 모든 시선이 박주혁에게로 향했습니다. 20켤레가 넘는 전투화를 하룻밤 만에 혼자 광을 내라는 것은 명백한 가혹 행위였습니다. 모두가 박주혁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최소한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주혁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
그의 목소리에도 얼굴에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소대원들의 전투화를 수거해 생활관 구석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병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던진 돌멩이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는 고요한 호수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세면장에서는 희미한 불빛 아래 전투화 소리 가죽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주역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한 켤레 한 켤레 정성을 다해 구두약을 먹이고 광을 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해낸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병장이 어슬렁거리며 세면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엉엉 울며 용서를 빌거나 지쳐 쓰러져 있는 박주혁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리알처럼 빛나는 20켤레의 전투화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솔질을 계속하는 박주혁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병장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야, 아직도 하고 있었어? 이게 내가 말하는 최선이야? 장난해. 그는 다짜고짜 잘 닦인 전투화 하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박주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바닥에 나뒹구는 전투화를 주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강병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나직이 말했습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그 순간 강병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겁 많은 신병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그 어떤 악의도 통하지 않는 단단하고 미끄러운 강철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강병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알 수 없는 패배감에 휩싸여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 강철의 벽을 반드시 산산조각 내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지독하고 긴 싸움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철민 병장의 세상은 오직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박주혁 이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임병의 관심이나 군기를 잡기 위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 좀처럼 쓰러지지 않는 사냥감을 바라보는 지독하고 끈질긴 집착이었습니다. 강병장은 박이병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교활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괴롭힘은 점차 광기 어린 수준으로 심화되었죠. 어느 날 소대 전체가 참여하는 독도법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지정된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강병장은 일부러 박이병에게 분대 선두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그에게 낡아서 자침이 살짝 틀어진 나침반을 건넸습니다. 야, 박주혁. 내가 오늘 우리 분대 목숨을 책임지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박이병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박이병의 분대는 깊은 산속에서 1시간 넘게 길을 헤맸고 결국 훈련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고 말았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분대원들 앞에서 강병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이병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 때문에 우리 분대 전체가 개망신을 당했어. 이 쓸모없는 고문관 자식.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분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박이병을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이병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미숙함으로 분대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에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병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박이병을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 동료들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이병에게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훈련병에게 가족의 편지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박이병은 점호가 끝난 후 관물대 구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일하게 희미한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편지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아침 식사 시간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병장이 식판을 든 채 식당 중앙에 서서 박이병 어머니의 편지를 광대처럼 낭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들 주혁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아직도 편식이 심할까봐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란다. 아이고, 우리 마마보이 박주혁 입영 나셨네. 엄마 쭈쭈 더 먹고 오지 그랬어. 식당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이병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마음이 저 악마의 입에서 더러운 조롱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식탁 아래에서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하얗게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밥알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이병을 지켜보던 몇몇 동기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너머로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건 군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악마의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강병장의 광기 어린 눈빛 앞에서 침묵은 곧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이병은 소대 안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강병장은 박이병에게 말을 거는 병사에게는 어김없이 불이익을 주었고 그를 조금이라도 돕는 기색을 보이면 밤새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소대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박이병을 마주칠 때마다 미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박이병의 주변에는 늘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훈련했으며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강병장은 마침내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는 칼날에 상처 입는 것은 박이병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광기는 소대 전체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으며 그가 쌓아 올린 공포의 성은 아주 작은 균열 하나로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병장의 광기는 하나의 바이러스처럼 소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생활관의 공기는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유령처럼 고립된 박주혁 이병이 있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박이병에게 다가가는 순간 자신 또한 그 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병장은 자신의 공포 정치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진실을 향한 두 쌍의 눈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눈은 이제 막 부임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젊은 중대장 김대훈 대위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칙을 중시하고 서류와 데이터를 신뢰하는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그는 소대 선임병들이 제출하는 주간 병력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날도 그는 강병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박주혁 이병란에는 어김없이 붉은 글씨로 악평이 가득했습니다. 훈련 태도 불량, 동기들과의 잦은 마찰, 군 생활 부적응자로 판단됨. 지속적인 관찰 요망. 김대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벌써 몇 주째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고 행정반 서랍에서 박주혁 이병의 개인 신상 기록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록부의 내용은 강병장의 보고서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신병훈련소 종합평가 특급. 주특기인 통신 장비 운용 능력 A. 최근 있었던 부대 사격 평가 만발. 특등 사수. 체력 검정 기록 또한 단 하나도 빠짐없이 특급이었습니다. 김대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군. 기록상으로는 부대 최고의 에이스인데 선임병 보고는 왜 정반대인 거지? 그는 단순한 괴롭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섣불리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 지휘관이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그날부터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구보 시간, 그는 저 멀리 대열 선두에서 묵묵히 달리는 박이병을 보았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통신 장비를 점검하는 박이병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박이병은 문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김대위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의심은 점차 커다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눈은 중대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 주임원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부대를 거쳐간 수많은 아들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류가 아닌 사람의 눈빛을 읽었고 보고서가 아닌 생활관의 공기를 통해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그의 눈에 강병장의 광기는 처음부터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정비고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병장이 박이병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무언가 윽박지르고 있었고 박이병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그들을 외면한 채 딴청을 피우고 있었죠. 주임원사는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수첩은 지난 20년간 그가 부대에서 겪었던 온갖 부조리들을 기록해 온 그만의 비밀스러운 역사책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만년필을 꺼내 오늘의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강 병장, 박이병에 대한 도를 넘은 괴롭힘 지속. 소대원 전체의 침묵 동조. 김대위 상황 인지한 듯 보이나 아직 움직임 없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개입은 오히려 박이병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뱀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주임원사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강병장이 여전히 박이병을 세워두고 무언가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폭군은 자신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휘두르는 폭력 아래 모두가 복종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조용한 사무실과 가장 낡은 서랍 속에서 두 쌍의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향한 진실의 그물을 한 땀 한 땀 조용하고 촘촘하게 짜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빛마저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위병소의 낡은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부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한 영혼을 겨냥한 독사의 이빨이 소리 없이 번뜩이고 있었죠. 강철민 병장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비뚤어진 정복욕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박주혁 이병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마지막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 단단한 강철의 벽을 부수기 위해서는 그의 군인으로서의 명예, 아니 인생 자체를 끝장낼 수 있는 거대한 망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박이병은 후바니아 탄약고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부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외진 곳. 강병장은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침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부터 몰래 빼돌린 관물대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박이병의 관물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맞는 열쇠를 찾아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강병장은 미리 준비해온 작은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 전 사격 훈련장에서 몰래 주워온 실탄 3발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실탄을 박이병의 전투복 가장 깊숙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거미줄에 걸려들 먹잇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강병장은 다시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와 시계를 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썩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교대 근무자들이 움직이는 가장 어수선한 시간. 강병장은 갑자기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탄약이 없어졌어. 내 총기 옆에 둬야 할 비상탄 알집이 비어 있다고. 그의 외침에 생활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상. 곧이어 부대 전체에 날카로운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실탄 분실. 그것은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잠에서 깬 병사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오고 당직 사관과 중대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강병장, 이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강병장은 마치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억울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기 전에 확인했는데. 그런데 방금 일어나 보니 탄알집이 비어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 훔쳐간 게 틀림없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모든 병력의 출입이 통제되고 전원 관물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병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교활한 눈빛으로 중대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중대장님, 혹시 박주혁 이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문관 자식이 평소 부대 생활에 불만이 많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중대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탄약고 경계 근무를 막 마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박이병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강병장이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마처럼 소리쳤습니다. 저놈입니다. 저놈 관물대를 뒤져보십시오. 범인은 바로 저놈입니다. 박이병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십 개의 의심과 경멸이 담긴 눈빛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을 꿰뚫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중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원칙에 따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주혁 이병의 관물대를 열어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 선임병이 다가가 박이병의 관물대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투복 주머니를 뒤지는 순간 툭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노쇠로 된 실탄 3발이 차가운 생활관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습니다. 그 순간 박이병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기에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강병장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두 쌍의 보이지 않는 눈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차가운 쇳덩이 3발. 생활관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단순한 실탄이 아니었습니다. 한 병사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를 끝장낼 수 있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바닥에 떨어진 실탄과 얼어붙은 박주혁 이병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강철민 병장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저 강철 같던 놈의 얼굴에 균열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대장을 향해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중대장님,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박주혁 이병이 범인입니다. 당장 군사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그의 선동에 몇몇 선임병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박이병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습니다. 젊은 중대장 김대위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강병장, 잠시만. 김대위가 손을 들어 강병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박이병이 정말 탄약을 훔쳤다면 왜 가장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자기 전투복 주머니에 넣어뒀을까? 그 정도로 어리숙한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모두가 놓치고 있던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강병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야 고문관이니까 그랬겠죠. 생각이 짧은 놈이니까. 중대장님, 지금 범인을 두둔하시는 겁니까? 두둔이 아니야. 절차를 따지는 거지. 그리고 강병장, 자네는 어째서 처음부터 박이병을 범인으로 확신했나? 마치 실탄이 거기 있을 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말이야. 김대위의 차가운 지적에
강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관 가장 뒤쪽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주임원사가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대장님,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주임원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인자했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주임원사는 행정반으로 향하더니 잠시 후 낡고 먼지 쌓인 비디오 녹화기 한 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은 저게 무엇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강병장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들 잊고 있었겠지만 우리 부대 탄약고 앞에는 10년도 더 된 낡은 CCTV가 하나 달려있지. 화질도 안 좋고 고장도 잦아서 다들 없는 셈치고 살았겠지만 말이야. 주임원사는 녹화기를 TV에 연결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가끔 아무도 모르게 그 낡은 카메라로 우리 아들들이 밤새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한단다. 어젯밤에도 그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병장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주임원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TV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흑백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탄약고 앞을 비추는 어둡고 흐릿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이병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 근무 교대 시간이 되자 박이병은 다음 근무자에게 총기를 인계하고 생활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영상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주위를 살피며 탄약고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오는 한 남자의 모습. 강철민 병장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강병장은 익숙한 듯 탄약고의 낡은 자물쇠 틈새로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주머니에 챙겨 넣고 다시 밖으로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범행 과정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생활관에는 지독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강병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강병장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대장 김대위가 그에게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민 병장, 너를 탄약 절도 및 무고 혐의로 군사경찰에 인계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병장은 털썩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함정은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의 광기는 가장 조용하고 묵묵한 진실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박주혁 이병은 그 모든 광경을 처음과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쏟아지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비가 갠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생활관의 공기는 마치 깊은 바닷속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저 흑백 화면 속에서 어설픈 연극을 펼치던 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과 그 옆에 얼음처럼 서 있는 박주혁 이병 그리고 산처럼 버티고 선 주임원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젊은 중대장 김대위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맞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망설임은 사라지고 지휘관의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강철민 병장. 김대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생활관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넌 끝났다. 그 한마디에 강 병장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박이병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아니야. 저놈이, 저 고문관 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주임원사와 다른 선임병들이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한때 부대의 왕처럼 군림했던 그의 몸부림은 이제 그저 볼품없는 죄인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김대위는 즉시 당직 사령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강병장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가 질질 끌려나가며 남긴 마지막 말은 증오가 아닌 공허한 물음이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강병장이 사라진 생활관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전의 공포와는 다른 깊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소대원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한 동료를 얼마나 깊은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강병장 한 명을 체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위와 주임원사는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부대 전체에 썩은 환부임을 직시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대대장을 거치지 않고 군단 감찰실에 이 모든 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한 병사를 향한 지속적인 가혹 행위와 지휘 계통의 암묵적인 방관,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탄약 절도 누명 사건까지. 다음 날 새벽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야기의 첫 장면에서 보았던 바로 그 군단 감찰관들이 부대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부대는 즉시 모든 훈련이 중단되고 전 부대원의 출입이 통제되는 폐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례 없는 대규모의 특별 감찰. 그것은 시스템의 칼날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감찰관들은 가장 먼저 침묵했던 소대원들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하던 병사들도 감찰관들의 집요한 추궁과 신변 보호 약속 앞에 마침내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습니다. 한 병사의 고백이 물꼬를 텄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병장이 무서워서 박이병이 당하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강 병장이 박이병의 편지를 찢고 식당에서 모욕을 주고 훈련에서 교묘하게 괴롭혔던 모든 만행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그동안 침묵했던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한 고통스러운 참회였습니다. 조사의 칼날은 마침내 지휘관이었던 김대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부조리의 징후를 알면서도 섣부른 개입을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정직한 태도에 오히려 감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광풍의 한가운데 박주혁 이병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는 영웅 대접을 받지도 피해자로서 특별 대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전과 똑같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전투복을 각 잡고 오후에는 땀 흘리며 장비를 정비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바라보는 부대원들의 눈빛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 눈 속에는 이제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소리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저 고요한 침묵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부대. 그곳에는 썩은 가지들이 잘려나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새싹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병장이 군사교도소로 이송되고 그를 암묵적으로 방관했던 몇몇 선임병들이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 등 대대적인 조치가 끝난 후 부대에는 어색하지만 건강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을 짓누르던 공포의 공기는 옅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지 않았습니다. 소독약 냄새 같던 긴장감 대신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활기찬 군대의 냄새가 생활관을 채웠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말이 없는 박주혁 이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상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모두가 그를 피해 앉아 식당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이병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자 그의 동기들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의 양옆과 맞은편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괜히 반찬 투정을 하거나 TV 뉴스를 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김치 좀 더 가져올 사람? 오늘 나오는 제육볶음은 진짜 괜찮네.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골 들어가는 거 진짜 대박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누구도 지난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박이병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거나 그를 영웅처럼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전처럼 평범한 동료로 함께 밥을 먹는 전우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박이병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그들의 서투른 배려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처음으로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묵묵히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박주혁은 어느덧 일병 계급장을 지나 상병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신병이 아니었고 그의 어깨는 훈련으로 다져져 제법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침묵은 이제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깊은 무게감을 지니게 되었죠. 그날 오후 새로운 신병들이 부대로 전입을 왔습니다. 6개월 전에 박상병처럼 잔뜩 긴장하고 겁먹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유독 체구가 작고 내성적으로 보이는 신병 하나가 관물대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선임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투복을 어떻게 개어야 할지 몰라 식은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죠. 몇몇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상병이 조용히 그 신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신병의 손에 들린 전투복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마치 한 장의 종이를 접듯 반듯하게 전투복을 개어 관물대 선반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신병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병님. 박상병은 그저 신병의 어깨를 가볍게 2번 툭툭 두드려주고는 돌아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손길 속에는 괜찮다, 나도 그랬다, 너도 할 수 있다는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중대장 김대위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강철 정신. 그것은 부대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불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춥고 어두운 땅 속에서도 묵묵히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봄을 피워내는 작지만 끈질긴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박주혁 상병은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침묵으로 부대를 지켜낸 진짜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철의 침묵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으로 승리한 박상병의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그가 보여준 놀라운 평정심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스토아 철학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강병장의 분노와 비난, 부조리한 상황은 박이병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자신의 원칙과 평정심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그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파도에 맞서 싸우는 대신 자기 내면의 등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결국 파도는 제풀에 꺾여 부서졌고 등대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빛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깊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강함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침묵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태도와 행동은 온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선한 영향력 하나가 때로는 거대한 조직 전체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외부의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처럼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저희 마음 산책은 이처럼 삶의 통찰이 담긴 이야기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강철처럼 단단하고 햇살처럼 평온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